지금도 그 문자를 다시 보면 손이 떨려요. 언니, 혹시 내가 며칠 연락 안 되면 그냥 믿지 말고 와줘. 그 한 줄 때문에 저는 평생 후회할 뻔한 선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중심은 하나뿐인 사람을 지키는 일이 되었죠. 그 사람은 제 친여 동생이 아니라 결혼하고 얻은 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저는 그 아이를 이름 대신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둘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단단한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40간 넘겼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는 올해 천천히 정이 들어 결혼했고 시댁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평온한 사이였죠. 제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 무뚝뚝해도 손에 뜨거운 국을 들고 조심해라고 툭 내미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동생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우리 둘째는 뭐든 스스로 해내. 근데 뭐든 혼자 하려는 버릇이 있어서 가끔은 붙잡아줘야 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엄마 없이 자란 사춘기를 버텨낸 사람의 어깨에는 대체로 두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혼자 버티는 버릇, 그리고 혼자 버티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어버리는 버릇. 둘 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속은 물처럼 흔들려요. 저는 금방 알았죠. 이 집의 막내는 바람만 세게 불어도 잠깐 눈을 감는 아이구나. 그래서 저는 결혼 첫 해부터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 애가 눈을 감는 순간 저는 눈을 뜨자. 둘째는 간호사로 일했어요. 늘 야간 근무와 낮 근무가 뒤섞인 일정을 살았죠. 피곤해 절어도 남의 아픈데 먼저 손이 가는 사람. 아기 울음이 들리면 반사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잘 먹지도 못하면서 언니, 미역국은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요 하고 저를 챙기는 사람. 저는 그런 둘째를 보면 마음이 약해졌어요. 잘 사는 게 뭔지 몰라도 저 아이가 저녁에 불 켜진 집으로 들어와 숨 돌리는 시간을 오래 갖는 것. 그게 우리 가족의 목표 같았달까요? 둘째가 30 중반을 넘어갈 무렵 드디어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왔어요. 둘째는 대충 만나는 법이 없는 아이였으니 그런 말은 거의 청첩장이나 다름없었죠. 남자는 상담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 마음을 만지는 일을 한다는 소개였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나치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말끝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를 붙였고 눈을 오래 마주치면서 저는 타인의 슬픔을 배웠습니다.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저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슬픔을 배운 사람은 대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배운 티를 내지 않으려고 더듬고 말끝을 씹고 시선을 자꾸 잃죠. 하지만 그는 정반대였어요. 너무 유려했고 너무 준비되어 있었고 너무 매끄러웠죠. 남편은 조심스러웠고 저는 신중했어요. 둘째는 웃었죠. 언니, 나도 내가 고집센 거 알아. 그래도 이번엔 좀 기대해 보고 싶어.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오래 말라 있던 마음이 잠깐 촉촉해지는 소리였달까. 그때 저는 마음속에서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기대해 볼게. 기대한다는 건 믿어보기로 한다는 거니까. 처음 이상 신호는 아주 작은 소리로 왔어요. 둘째의 문자에 언니가 언니로 늘어나 있던 날이었죠. 언니, 이번 주말에 언니네 가도 돼요? 둘째는 늘 말끝을 정확히 닫는 아이였어요. 늘어지는 말을 싫어했죠. 그런데 그날은 그랬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야근이 이어지면 누구나 문장이 풀어지니까요. 주말에 와서 김치전이나 부쳐 먹자고 했고, 둘째는 집에 오는 대신 남자를 데려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좋다고 했죠. 그날 식탁에 둘이 앉아 있을 때 남자는 둘째의 손등을 계속 토닥였어요. 불안해하지 마. 라는 신용 같은 동작. 둘째는 자꾸 저를 보며 웃었고요. 밥이 끝나갈 무렵 남자가 말을 꺼냈어요. 요즘 병동 분위기 힘들잖아요. 정서 소진이 심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합숙은 아니고 주중에 몇 번 모여서 같이 숨 쉬고 같이 먹고 같이 회복해요. 합숙은 아니고 라고 했지만
말에 뼈대는 합숙이었죠. 저는 눈치를 못 챌 만큼 둔하지는 않았어요. 둘째가 쉰다면 반대는 안 해요. 다만 직장하고 일정은 괜찮을까?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상담소와 의사소견서를 통해 휴직을 도울 수 있어요. 휴식도 치료예요. 그때 저는 작은 헛기침을 했어요. 치료하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입에서 굴러나왔거든요. 둘째는 제 눈치를 보며 웃었죠. 언니, 나 일단 2주만 해볼게. 나도 쉬고 싶어. 2주. 말은 언제나 이쁜 길로 걸어가죠. 2주는 한 달이 되고, 한 달은 계절이 되거든요. 둘째는 정말로 휴직계를 냈고, 남자가 소개한 회복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골목 끝 작은 건물, 출입문 유리에 누렇게 바랜 종이가 붙어 있는 곳. 몸과 마음의 쉼터라고 적혀 있었죠. 둘째는 그곳에서 소금 적신죽을 먹고 규칙적인 숨을 쉬고 핸드폰은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잠시 맡겨두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했어요. 당신은 소비를 통해 상처를 메워왔다. 가족은 때로 가장 큰 방해가 된다. 마음의 빚을 돈으로 먼저 정리하라. 처음엔 그 말들이 그냥 허공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대요. 그런데 사람이 지치면 둔탁한 소리도 자장가가 되거든요. 둘째는 그 자장가에 잠깐 기대고 싶은 눈을 가졌고, 남자는 그 눈을 잘 보았어요. 그게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문자는 점점 짧아졌어요. 언니, 오늘은 안 갈게. 언니, 괜찮아. 언니, 나 좀만 믿어줘.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한 줄이 왔죠. 언니, 혹시 내가 며칠 연락 안 되면 그냥 믿지 말고 와줘. 저는 바로 전화했어요. 전원 꺼짐. 다시. 또 꺼짐. 남편이 잠결에 물었죠. 무슨 일이야? 둘째가 이상해. 내일 아침에 그 센터 가보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그곳 골목 끝에 서 있었죠. 유리문 안엔 아무도 없었고, 안쪽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낮은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죠. 운영 시간 아닙니다. 예약하고 오세요. 가족 찾으러 왔어요. 여기는 성인들의 자율적인 공간이에요. 보호자가 개입하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말 한 줄 한 줄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매끄러움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죠. 저는 유리문을 한 번 더 두드렸고 남편은 제 손목을 잡아내렸어요. 일단 확인부터 하자. 남편은 둘째의 집으로, 저는 근처 은행으로 향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한 은행 창구에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둘째 이름이 공동 명의로 얽힌 적금이 있는지 물었죠. 창구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정보는 보호자에게 공유할 수 없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며칠 사이에 대출이 새로 잡히거나 큰 이체 기록이 있으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어서요. 직원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본인 확인이 되면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있다는 뜻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집에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문을 안 열어. 불은 켜져 있었고 신발은 하나뿐이야. 안에서 누가 낮은 소리로 말했어. 들어오지 말라고. 저는 그 순간 둘째의 문자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남았는지 알았어요. 믿지 말고 와줘. 믿지 말라는 건 말이 아니라 상황이었어요. 자율이라는 말, 회복이라는 말, 치료라는 말, 그 모든 알록달록한 단어들의 색을 믿지 말고 그냥 와달라는 부탁.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합법의 테두리를 손으로 더듬어가며 그 바깥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 선에서 끝까지 가보자고요. 다음 날 저는 큰 가방 하나를 들고 골목 끝으로 다시 갔어요. 가방 안에는 여벌 옷, 물, 초콜릿, 그리고 종이 몇 장이 있었죠. 한 장에는 둘째가 잠을 못 이룰 때 자주 듣던 자장가 가사, 한 장에는 둘째가 좋아하는 고깃집 전화번호, 또 한 장에는 제가 적어둔 말들이 있었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미안하단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나와. 말은 때로 열쇠가 되거든요. 황당하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열쇠로 문을 열어본 적이 있어요.
둘째가 야간 근무 끝나고 냉장고 앞에 쭈그려 앉아 울던 날, 저는 이런 말들을 건넸고, 그날 밤 그 아이는 처음으로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었어요. 말에 힘을요. 유리문 앞에서 저는 또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엔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낮고, 느리고, 친절했죠. 예약하셨나요? 가족을 데리러 왔어요. 여긴 성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그 선택이 빚으로 바뀌기 전에요.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은 보통 두 가지일 때 생겨요. 들킨 것 같을 때, 혹은 상대가 물러설 거라 확신할 때. 그리고 저는 거의 동시에 느꼈죠. 아, 이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겠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물러설 수 없는 쪽을 늘리는 것.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리문에 붙였어요. 가족의 동의 없는 재정 위임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본 공간 내에서 서명된 문서의 효력을 전면 다툴 예정이며 모든 출입과 대화는 녹취됩니다. 신 법률 자문은 아직 전화를 돌리는 중이었고 녹취는 제 휴대폰 하나뿐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어요. 저는 공포 대신 기록을 택했어요. 기록은 늘 누군가를 움직이니까요. 그때 유리문이 조금 열리며 얼굴 하나가 비쳤어요. 둘째였어요. 얼굴은 말랐지만 눈이 또렷했죠. 제가 당황할까봐 먼저 웃어 보이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어요. 언니,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야. 나 왔어. 들어가도 돼? 안쪽에서 누군가가 둘째의 팔을 잡아당겼고 둘째는 그 손을 슬쩍 뿌리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밖에 공기 좀 마실게요. 그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죠.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라서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에 아주 단정하게 그러나 작게 웃었어요. 외부 자극이요? 그럼 돈 얘기부터 멈추죠. 남자의 얼굴이 그제야 저를 똑바로 보더니 바람처럼 미소가 사라졌어요. 밖으로 나온 둘째의 손이 제 손을 찾았고 제 손바닥이 그 온도를 붙잡았어요. 언니, 잠깐만 같이 걸을래? 응. 멀리 안 가. 여기 골목 끝까지만. 우리는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말은 적었지만 발걸음이 말을 대신했죠. 둘째는 내내 숨을 고르듯 걸었고 골목 모퉁이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자꾸 서류에 서명하래. 내 마음을 지키려면 돈부터 정리하래. 그리고 언니, 나도 알아.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 저는 둘째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들려도 돼. 사람은 원래 흔들려. 근데 넘어지기 전에 내 쪽으로 기대. 내 어깨가 그거 하려고 달려 있어. 둘째는 아주 작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오늘 밤만 시간 줘. 안에 두고 온 게 있어. 내 서랍, 내 기록. 그거 들고 나올게.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가져와. 내가 같이 들어갈게.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유리문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죠. 외부 개입은 프로그램 규정 위반입니다. 저는 미리 열어두었던 전화의 스피커를 크게 했어요. 규정은 법 위에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기록됩니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무서웠거든요. 무서우면 크게 말해야 해요. 그래야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거든요. 둘째는 제 곁을 잠깐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 바로 앞에서 서 있었죠. 길게는 못 기다릴 작정이었어요. 5번 호흡을 마치면 전화 버튼을 눌러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나, 둘, 셋, 넷쯤 됐을 때였어요. 안에서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가 흩어지는 소리, 낮은 고함이 섞여 들렸고 이어서 둘째의 목소리가 들렸죠. 나요. 저는 문을 밀었고 문이 안에서 잠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등줄기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저는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5번째 호흡이 끝났을 때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저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5번 호흡을 마치고 바로 신고 버튼을 눌렀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위치와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스피커를 켜둔 채로 문을 두드렸죠. 안에서 서랍이 쾅 닫히는 소리, 누군가가 발로 바닥을 긁는 소리, 낮게 욕을 씹어 삼키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둘째 목소리가 들렸죠. 짧고 세게, 딱 한마디였어요. 그 손 치워요.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쳤고 잠금 장치가 덜컥 내려갔어요. 그 작은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고 저는 숨을 들이마셨죠.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안쪽에서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얼굴은 친절했고 말투는 교육용 안내문 같았죠. 정서적으로 취약한 분에게 외부 자극은 독이 됩니다. 가족분의 사랑은 알지만 지금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저는 전화 스피커를 더 가까이 붙였어요.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녹음 중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가족의 동의 없이 재정 위임이나 의료적 결정을 강요하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그 말투는 제 자신을 다독이는 주문이기도 했어요.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또렷하게 말해야 했죠. 그 순간 안쪽 복도 끝에서 둘째가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걸어 나왔어요. 뼈만 남은 듯 말라 보였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그 아이가 제 옆에 서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가자. 그 한마디에 저는 힘을 얻었죠.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와 길을 막았어요. 서류 반출은 금지입니다. 내부 기록은 사유재산이에요. 둘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글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제 기록이에요. 제 서랍에서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당겼죠. 문턱을 넘는 그 한 발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밖으로 나오는 데에 온 세상이 반대하는 소음이 따라붙는다는 걸요. 우리가 골목으로 나왔을 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생각보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죠. 남자는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늘 옳은 건 아닙니다. 둘째는 그 말에 작게 웃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법을 배운 겁니다. 맹목 말고 기록을 하자고. 남자의 미소가 처음으로 굳어졌고 그 순간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이 상황을 묻자 저는 숨이 가쁜 채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짧게 정리했어요. 금전 요구가 반복됐고 의료 서류 서명을 강권했고 휴대폰을 장기간 보관했고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했으며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반출 금지와 출입 통제를 했다고요. 저는 제 말을 믿게 할 증거를 내밀었어요. 며칠 사이 주고받은 문자, 문 앞 대화의 녹음, 유리문에 붙여둔 종이, 그리고 둘째가 들고 나온 종이 뭉치. 경찰은 둘째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택시를 타지 않았어요. 걸었어요. 집까지 걸을 수는 없지만 골목을 벗어나고 큰 길을 건너는 만큼은 걸었어요. 둘째의 발걸음이 땅에 닿는 느낌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현관 앞까지 뛰어나왔어요. 둘이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죠. 한 사람은 놓친 시간이 미안해서 울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돌아온 길이 고마워서 울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 물을 데우고 소금을 아주 조금 푼 미지근한 물을 가져왔어요. 둘째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말했다가 멈췄어요. 나 오늘 꿈 꿀까봐 무서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같이 깰게. 깨어있으면 그건 악몽이 아니야. 그냥 오늘의 사건이야. 새벽이 되어 둘째가 잠들었을 때 남편과 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회복 프로그램 등록서, 자필 동의서, 금융위임 동의서, 대출 상담 안내문,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 서체는 모두 친절했고 문장은 부드러웠고 단어는 사람을 안심시키도록 배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맥락은 단단했죠. 서명과 도장, 계좌번호, 상환 계획, 회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짜인 그물이라는 걸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문장들이었지만 읽어보면 전부 함정이었죠. 회비라는 이름으로 매달려야 하는 거에 정서적 의존 관계 보호라는 명목으로 가족과의 접촉을 제한한다는 조항, 그리고 치료 목적의 재정 위임이라는 항목까지. 말은 달콤했지만 내용은 전부 돈과 통제였어요. 남편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착취야. 정미 둘째한테 이런 걸 강요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더미를 가리켰어요. 봐. 전부 서명한 흔적이 있어. 분명 압박 속에서 했을 거야. 자율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강요지. 그때 둘째가 방에서 나와 우리 앞에 앉았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언니, 오빠, 나 거기서 들은 말 다 기억해. 그냥 잊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둘째는 손을 꼭 쥐며 이어갔어요. 처음엔 괜찮았어.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 내가 힘들다고 하면 고개 끄덕여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해줬어.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이상해졌어. 진짜 힘든 건 가족이 널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가족이 널 묶어두고 있다. 이런 말을 매일같이 들었어. 그 말들이 처음엔 허공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쌓이더라고. 그리고 돈 얘기가 시작됐어. 남편이 두 주먹을 꽉 쥐며 물었어요. 돈을 어떻게 요구했는데? 둘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소액이었어. 근데 갈수록 금액이 커졌어. 너는 소비 중독이니 재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정리해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들이었어. 결국은 내 월급 통장 비밀번호까지 요구했어. 거절하면 내가 아직 치유가 덜 됐다고 몰아세웠고, 나중엔 대출 서류까지 내밀었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떨렸어요. 단순한 정신적 세뇌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학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명했어? 했어. 그때는 도망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서류에 찍힌 둘째의 이름이 칼자국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어요. 더는 지켜만 보지 말자. 기록을 모으고 증거를 쌓고 정식으로 법에 호소하자. 남편은 경찰에 추가 진술을 넣었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강요에 의한 서명은 효력이 없어요.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녹취, 문자, 계좌이체 내역 전부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며칠을 꼬박 자료를 모으며 보냈어요. 은행에서 둘째 계좌 내역을 발급받았을 때 거기에는 프로그램 명의로 빠져나간 거액의 돈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어요.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정미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는데 난 몰랐어.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끝까지 막아내자. 더는 뺏기지 않게. 둘째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눈을 질끈 감고 땀을 흘리며 사인 안 하면 넌 병든 거야 같은 말을 중얼거리곤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등을 두드려주며 속삭였어요. 아니야. 넌 병든 게 아니야. 넌 지친 거야. 그리고 지친 사람을 병자로 만드는 게 진짜 병이지.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경찰과 함께 프로그램 건물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날 우리는 건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안에서 서류와 컴퓨터가 쏟아져 나오고 경찰들이 USB와 노트북을 봉투에 담아 들고 나왔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죠. 잠시 후 한 경찰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서 확보한 자료에 불법 강요 정황이 다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계좌 내역도 이미 확보됐으니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둘째가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언니, 이제 끝난 거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이제 시작이지만 동시에 끝이야. 너를 묶던 건 이제 다 끊겼어.
재판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피고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적 선택을 주장했어요. 성인 여성 스스로가 동의하고 참여한 거라며 모든 문서는 자발적 서명이라고 우겼죠. 하지만 검찰은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 매번 동일한 문장으로 반복된 상담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의 진술. 둘째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제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널 방해한다. 너는 소비 중독이다. 돈을 맡기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안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결국 그들의 말만 남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서명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지막 힘마저 빼앗긴 상태에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고 있었어요. 몇 달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단체 운영진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됐고 둘째에게 강요했던 모든 문서는 무효로 판결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도 명령되었죠. 남편과 저는 법정을 나와 하늘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둘째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겨우 풀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나 이제 자유로운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하지만 자유라는 건 곧바로 안착되지 않았어요. 둘째는 여전히 악몽을 꿨고 외출할 때마다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다고 불안해했어요. 휴대폰 진동만 울려도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신력 있는 상담센터였어요. 상담사는 둘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겪은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세뇌와 착취였습니다. 그러니 불안과 악몽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치유가 필요한 상처일 뿐이에요. 그 말에 둘째는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버텼는데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저는 옆에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울어도 돼. 이제는 울어도 돼. 그 후 둘째는 주 2회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한 달쯤 지나자 동네 카페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었고 3달쯤 되자 다시 병원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은 눈물로 반겨주었고 둘째는 자신이 아직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물론 회복은 직선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활짝 웃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린다며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곁에 앉아 등을 두드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뚝뚝하게 말수가 적던 사람이었는데 둘째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더 자주 표현하게 됐죠. 정미야, 오빠가 옆에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혼자 두지 않아. 그 말에 둘째는 처음엔 어색하게 웃더니 나중엔 울면서 오빠 품에 안기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자 둘째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다시 환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일했고 주말이면 우리 집에 와서 조카와 놀아줬죠. 딸아이는 둘째에게 매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우리 집에서 살아. 맨날 같이 놀자. 둘째는 그 말에 웃으면서도 제 눈을 바라봤어요. 마치 나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 하고 묻는 것 같았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여긴 내 집이야. 언제든. 그날 밤, 둘째는 제 옆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고마워. 나 버리지 않아서.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평생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진짜 가족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시간은 무섭게도 흐르고 또 고맙게도 흘러갔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2해가 지나자 둘째는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던 표정은 사라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 생겼달까요. 병원에서도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환자 보호자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고 동료, 간호사들이 정미 선생님 없으면 병동이 텅 빈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죠. 그럴 때마다 둘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걸 요즘 들어서야 조금씩 느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웃음 뒤에 아직 남아있는 상처도 있다는 걸.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하거든요. 다만 상처 위에 새살이 조금씩 꺾여서 덜 아플 뿐이죠. 주말이면 여전히 우리 집으로 와요. 딸아이가 이모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면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해가 지고 놀이터가 어둑해지면 둘째는 조카를 안아 올리며 꼭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꼭 행복해야 해. 절대로 누가 널 흔들게 두지 마. 그 말은 사실 조카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둘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언니, 나 사실 요즘 다시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눈이 동그래져서 웃으며 물었죠. 좋지. 드디어 마음 열 준비가 된 거네. 어떤 사람이야? 둘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사람은 없어. 다만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와 같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번엔 내가 기대는 게 아니라 서로 기대는 관계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절망 속에서도 사람은 결국 다시 희망을 말하더군요. 상처가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였죠. 그날 밤 둘째가 제 방에 와서 제 옆에 누웠어요. 조용히 천장을 보며 속삭였어요. 언니, 나 이제는 악몽보다 꿈이 많아졌어. 좋은 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은 여행,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꿈. 저는 둘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넌 끝내 이겨낸 거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지켜내는 삶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을 살자. 둘째가 웃는 나를 더 많이 보게 해주자.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둘째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다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강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곁을 영원히 지킬 가족이고요.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이번 일을 통해 깊이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둘째가 다시 웃음을 되찾았듯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